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29일 수요일이고요. 아우 춥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보죠. 마지연 기상캐스터. 네, 안녕하세요. 마지연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얼굴에 와닿는 공기가 날로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현재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날씨 정말 춥더라고요. 마지연 기상캐스터 괜찮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날씨 이어서 전해주세요. 네, 현재 강원과 경북 곳곳에는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 텐데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 온도는 더 낮을 전망입니다. 현재 하늘 표정이 흐립니다. 오늘은 서쪽 곳곳에 1cm 정도의 눈이 내리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에도 눈이 조금 날릴 수 있겠습니다. 동해안은 건조주의보가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산행하실 때 불시 주의하시고요. 난방기구 사용할 때도 화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초겨울 날씨가 이어집니다. 현재 서울 영하 3.8도, 대전은 영하 0.9도, 대구는 2.9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할 텐데요. 서울 3도, 강릉 7도, 광주는 9도 예상됩니다. 네, 오늘 나가실 때는 따뜻한 외투 그리고 방한용품 준비해 주시고요. 또 눈이 오는 곳에서는 빙판길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조심해서 다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실패입니다. 아쉽게도 부산이 2030년 세계 박람회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밤사이에 프랑스 파리에서 국제 박람회 기구 총회가 열렸는데요. 개최국 총회 투표에서 사우디 리야드에 밀려서 부산이 2위를 기록해서 개최 도시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네,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로 대역전극을 기대했습니다만 아쉽게도 다음을 기약하게 됐군요. 네, 우리가 조금 유치전에 늦게 뛰어든 측면도 있고요. 역시 오일머니의 힘이 세긴 네. 세다. 네. 이걸 좀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사우디 리야드의 벽이 굉장히 높긴 높았습니다. 경쟁국인 이탈리아 총리가 총회에 참석하지 않는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탈리아는 일찌감치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전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1차 투표에서 사우디가 개최지로 선정되는 한 3분의 2 투표만 표를 얻어가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까지만 간다고 하면 이탈리아 표를 우리가 흡수하면 한번 해볼 만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판세를 좀 뒤집을 수 있다고 하는 기대들이 총회장에서부터 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고 나니까 사우디 표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1차 투표에서 165개 국가에서 투표를 했는데요. 부산은 29표밖에 얻지는 못했고요. 사우디 리야드가 119표를 얻어서 결국은 최종 개최지로 선정이 됐습니다. 비록 부산이 이번에 이제 개최지 선정에 실패하긴 했는데요. 민관이 하나가 돼서 유치전에 나선 경험은 다음번 도전에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기대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과거 평창 동계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3번 도전 끝에 선정이 되기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산시는 2035년 엑스포 유치에 다시 한번 나선을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아쉽게 됐습니다. 물론 결과가 중요하죠. 그런데 과정도 결과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딱 맞는 얘기예요. 그 과정이 모여서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니까요. 네. 한 500여일 동안 그 유치를 위해서 열심히 뛰어주신 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이슈는 재산 은닉한 유튜버입니다. 광고 수익 등으로 매달 수천만 원을 벌어들인 유튜버가 세금 수억 원을 체납하고 친인척 명의로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숨겨오다가 들통이 났습니다. 네, 우리 행복한 아침에서 어제 이야기했었잖아요.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근데 그 세금을 피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매달 수천만 원을 벌고 있는데 세금은 체납하고 재산을 빼돌렸다. 좀 황당한데요.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 듣고 깜짝 놀랐어요. 네. 죽음과 세금은 피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그 죽은 만큼 피하기 어렵다고 하는 세금을 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액 체납자들인데요.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 560여 명을 재산을 집중적으로 추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모가 드러난 건데요. 음식 관련 콘텐츠를 만드는 유튜버라고 하는데요. 구글축으로부터 광고 수입료로 매달 수천만 원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득을 신고는 하긴 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이제 유튜버 소득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논란이 많았기 때문에 소득 신고를 안 할 방법은 없거든요. 근데 소득은 있었지만 낼 돈은 없다. 이렇게 태도를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돈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수억 원의 세금을 체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이 들어있으면 가압류를 할 수 있잖아요. 돈이 있는데 왜 세금 안 냅니까? 이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통장에 있는 돈을 빼서 친인척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없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세청이 친인척 명의 계좌까지 지금 다 뒤지는 작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유튜버들이 적지 않은 수입을 벌어들이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소식에 뭐랄까요. 독자들 입장에서 구독자들은 아무래도 배신감을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요. 그래서 비판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뭐 이 해당 유튜버뿐만이 아니고 이번에 조사 대상자들 재산 은닉 수법이 뭐 대단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고액 체납자들의 그 세금 납부 회피 백태는요 굉장히 오래된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고액 체납자 집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고액 체납자가 그렇게 얘기하죠. 이거 제 집 아니에요. 제 아내 집이에요. 네. 배우자 집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 재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막상 막 집을 뒤지잖아요. 그럼 현금 따발이 막 나와요. 그러게. 근데 이거 제 돈 아니에요. 네. 이렇게 또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수법에 속하고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을 통해 가지고 돈을 숨기는 방법들 이것도 많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올해 상반기에만 이렇게 해서 취직한 세금이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 철저하게 세금을 징수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습니다. 저거 진짜 세금 꼬박꼬박 내는 사람들 기운 빠지게 하는 아, 거거든요. 그럼요. 네. 유리할 지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아니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저런 사람들한테 명분을 주면 안 돼요. 꼭 잡히면 하는 말이 너네가 세금 제대로 쓰기나 해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야 꼬박꼬박 거둘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전기세 지옥글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한국전력공사에서 독점하고 있는 전력망 사업을 민간에도 개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한전이 민영화되면 전기세 지옥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글을 한전 계열사의 직원이 올려서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전 민영화의 이첫 단추가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이목이 쏠리는 것 같은데요. 글쓴이도 이 점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네, 한전 발전 자회사에 한국중부발전이라고 있거든요. 그 중부발전의 직원이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한 사람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글을 올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글을 올린 그 글 제목이 진짜 한전 못 본 척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일종의 한전이 민영화되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한 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글 요지는 이렇습니다. 한전이 민영화되면 전기세가 한 달에 수십만 원씩 나올 거고 민영화돼서 회사가 분할되면 현장직 직원들이 파업에 돌입할 때마다 일부 지역에 정전이 일어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전기는 저장이 안 돼서 제때 공급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그러니까 절대 민영화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글쓴이는 지금 공공재인 전기가 민영화될 경우의 부작용에 대한 얘기들을 쭉 했는데 이어서 성과급 논란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면서요? 네. 뭐 한전이 수조 원의 적자가 나오고 있는데 성과급 잔치를 한다. 뭐 이런 이제 비난 여론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한전 자회사 직원으로서 아마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터넷에서는 한전 경영 상태가 좋지 않은데도 성과급을 받는다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공기업은 성과급이 월급 자체라서 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민영화를 못 본 척하지 말고 한전의 우호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에서 반응은 조금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전기 인프라는 이거는 절대 민영화하면 안 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민영했을 때 전기요금이 많이 올라가는 경향도 네. 있기도 했었거든요. 또 정전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요. 그렇지만 상황을 너무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무를 떠나서 민영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한번 꼼꼼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전기값 우리가 걱정 많이 하지만 그래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싸게 쓰긴 싸게 쓰는 거라면서요. 네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이 좀 낮은 편에 속하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기도 했었잖아요. 뭐 우크라이나 전쟁 네네. 터지고 난 다음에 뭐 천연가스 요금이 막 치솟으니까 유럽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막 전기요금 100만 원씩 글쎄, 내고 그랬다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친환경 시대 또 기후위 시대가 접어들면서 전기를 좀 아껴 써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조금 올리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들도 있어요. 근데 또 물가도 가뜩이나 많이 그러니까. 올라갔는데 전기요금까지 올라가면 너무 부담이 크니까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주장도 만만치는 않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한전은 상장 회사다. 네. 그죠? 상장돼 있어요.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네 번째 이슈는 한국인 경제적 생애 주기입니다. 한국인은 평균 27세부터 노동소득이 소비보다 많은 흑자 주기에 진입한 뒤에 61세부터 적자 주기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애 주기별로 흑자와 적자가 나뉜다. 이게 신기하면서도 이걸 잘 염두에 두면 노후 준비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네. 그렇다면 최대 적자와 최대 흑자를 보는 그 시기는 구체적으로 언제일까요? 그러니까 방송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요, 자신의 나이와 함께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국민 이정 개정을 보면요. 생애 주기별 소득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적자가 많은 시기는 17세였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고등학교 있을 때.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아무래도 돈을 벌지는 않고 부모님 돈을 받아서 쓰는 쓰기만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입시 준비를 위해서 사교육을 굉장히 많이 하는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17세 때는 3,575만 원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대학을 이제 졸업하기 전까지만 해도 계속 부모님한테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시기가 될 테니까 계속 적자 인생을 살다가 27세부터 노동소득보다 많은, 그러니까 소비가 적죠. 그러니까 노동소득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니까 흑자 구간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점점 흑자가 조금씩 늘어나다가 43세에 1,792만 원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이때가 인생에서 가장 흑자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은퇴 연령인 61세에 다시 접어들게 되면 다시 적자로 돌아서게 됩니다. 흑자 규모가 계속 줄어들다가. 네. 이것도 또한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번 유념해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적자에 접어드는 시기가 2010년에는 56세였거든요. 근데 방금 전에 제가 2020년 기준으로 61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점점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시기는 늦어지고 있지만 거꾸로 말하면 고령화로 인해서 그리고 또 수입이 점점 적어지는 나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면서 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점점 뒤로 늦춰지고 있다. 그러니까 계속 일할 시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 세대에 접어들고 난 다음에도 결국은 일을 해야 적자를 면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좀 씁쓸한 결과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걸 듣는 분들이 61세부터 적자 주기? 난 이미 적자 주기인데? 이러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하나, 17세부터 27세까지 적자 인생을 산 우리 아이들. 네. 왜 안 갚는 거야? 흑자 구간에 들어섰을 때 왜 부모한테 그 흑자면 좀 갚아야지 그동안 적자를 다 메꿔줬는데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말 비가 내리고요. 네. 날이 너무 추워졌습니다. 맞아요. 저 요즘 춥다는 말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야외 나가고 이럴 때 핫팩 이렇게 주머니에 넣어서 다니는 분들도 많다. 네네.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 따뜻한 온기를 그렇게 나눠주면서 나누기도 네. 하는데 저는 날이 추워지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럴 때야말로 넘치는 건 나누고 또 모자란 건 채우기 참 좋은 시기다. 자, 그래서 오늘은요. 그런 따뜻한 현장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찾아가 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그러면 점심시간 맞춰서 피자를 주문해주면 어떨까요? 피자? 요새 애들 피자 좋아하나? 좋아할 것 같은데. 다 같이 어울려서 우리 먹는 시간 좀 갖죠? 아, 알겠습니다. 그럼 피자 주문할게요. 점심 메뉴를 고민하는 여느 직장인의 모습인가 했더니 어머나 피자가 지금 몇 판이에요? 저희 오늘 교육생분들 테스트가 이제 끝나는 날이라서 오늘 맛있게 피자 파티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오늘 피자 파티의 주인공은 바로 이분들. 시험 후에 먹는 피자 꿀맛이죠. 그런데 이분들 특별한 얘기를 가진 교육생들이라고 합니다. 개발자로서의 꿈을 가지고 있는 성장하고자 하는 역량을 가진 또 이제 능력 있는 장애인분들을 저희가 모집을 해서 이 장애인고용공단에서 같이 이제 교육을 듣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공단이 한 공익재단과 함께 전국에 있는 청장년 장애인을 선발, 디지털 인재를 양성하는 디지털 아카데미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곳에서 교육생들이 배우고 있는 건 다름 아닌 코딩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코딩 어렵지 않나요? 장애인분들은 단순 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한 30% 비율로 되어 있었습니다. 장애인분들 중에서도 굉장히 좀 우수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분들이 좀 전문직으로 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통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됐고요. 코딩 전문가를 양성하는 이 수업은 6개월 과정으로 이미 1, 2기 졸업생을 배출했는데 취업률이 무려 90%에 육박한다고요. 이처럼 높은 취업률의 비밀은 바로 기업별 맞춤 수업과 채용 연계 과정. 이러니 학부열이 활활 불탈 수밖에. 가장 크게 들었던 마음은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제가 노력을 하면은 함께 가고자 하는 회사가 이제 여러 곳이 있다는 것에서도 되게 좀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렇게도 많이 가셨고 그것 자체가 저한테 좀 응원이 됐어요. 삶의 응원이 되는 수업. 그런데 수강생들의 장애가 지각각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수업이 진행되는 걸까요? 그때 눈에 띈 한 여성. 손에 모터가 달렸는데요. 빛의 속도로 자판을 치는 능력자. 이분의 정체가 궁금해집니다. 저 지금 여기 청각장애인 분들이 계셔서 청각장애인 분들을 위해서 수업 내용을 문자로 통역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입장에서 편의성을 고려한 맞춤 수업. 그래서 이 교실에서만큼은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요. 수업 분위기가 예사롭지 않은 이유가 다 있었군요. 저 같은 청각장애인도 이 수업을 편하게 받고 있고 다른 분들도 몸이 안 좋거나 눈이 안 좋거나 이런 분들을 위한 편의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장애, 그 누구도 본인의 의지로 갖게 되는 경우는 없을 텐데요. 그 때문에 나눔이 더 필요하고 값진 거겠죠. 오늘 특별한 나눔이 있다고 해서 서울의 한 행사장을 찾았습니다.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위풍당당하게 걸어오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주석! 저는 육군 17사단 101여단 소속 박우근 상사입니다. 오늘 행사 사회자로 참석하게 됐습니다. 사회자로요? 네, 맞습니다. 국가유공자 첨단 보조기구 전달식인 이 행사와 박우근 상사 아주 특별한 인연이 있다고요. 저는 지난해 이 자리에서 로봇 의족을 지원받아서 군으로 복귀해 매일매일 뜻깊은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의족 지원을 받았다고요? 저는 현재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제 다리가 아니고 지금 의족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모진 시련. 적의 침투 이런 흔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이제 정밀 수색을 하다가 그 사고가 나게 된 겁니다. 몇 년 전 나라를 지키는 작전 중에 발생한 불의의 사고였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좀 막막한 때도 많았습니다. 나에게 왜 이런 일이, 그 많은 사람 중에 왜 나지? 그래서 넘어져서 운 적도 있었고 이제 막 가족 생각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 생각 조금 많이 암울했습니다. 처음에. 시리에 빠져있던 중 한 공익단체의 지원으로 첨단 보조기구인 로봇 의족을 지원받아 다시 걸을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 이 공익재단은 2020년부터 국가보훈부와 함께 상위 국가 유공자 156명에게 고가의 첨단 보조기구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그룹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의 1%씩을 기부하고 회사가 동일한 금액을 매칭하여 그 기부금으로 우리 사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올해로 10년째를 맞이했습니다. 누군가의 나눔으로 파국은 상사는 다시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여기 이쪽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발목이 움직입니다. 각도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하나, 둘, 이신하죠. 이렇게 삐 소리가 나면서 스스로 제 오른쪽 다리 있는 굽 높이를 맞춰가지고 본인이 조절을 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있습니다. 희망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지난 10년간 누적 기부금 898억 원. 이 재단의 도움을 받은 수혜 인원은 현재까지 30만 명이 넘는다는데요. 장애인 맞춤형 보조기구를 지원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맞춤 공간 지원 사업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분이 엄청 좋았어요. 뭐라 말할까. 날아갈 정도지. 너무 예뻐요. 미래로 생겼으니까 너무 좋아요. 장애 예술인들의 대중화를 지원하는 사업 등 나눔이 더 큰 나눔으로 이어져 지난 5월엔 국제 컨퍼런스에서 모범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일반인들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이 걷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큰 축복이 됐고 그 꿈이 생기면 그 꿈을 향해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뭐 반년, 1년, 2, 3년 후 아마 삶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의 나눔, 누군가에겐 축복이 되는 기적을 봤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작지만 큰 나눔, 앞으로도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볼 일 없는 거지. 이번에는 한 주간의 핫한 연예 소식 전해드립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황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네, 잠시만요. 따끈따끈한 연애 소식 전해보고 가실게요. 안녕하세요. 개그우먼 박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은영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주제는 뭐예요? 네, 연애 라이브 첫 번째 소식은요. 사랑한다고 말해줘, 나도입니다. 네, 아침부터 너무나도 뜬금없는 사랑 고백이었죠. 제가 이렇게 사랑 고백을 하게 된 이유, 바로 배우 정우성 씨 때문인데요. 이 잘생김의 대명사잖아요. 언제 봐도 늘 짜릿해, 늘 새로워. 이 정우성 씨가요. 무려 11년 만에 멜로 드라마로 돌아왔다는 아주 반가운 소식입니다. 네, 정우성 씨가 남자가 봐도 잘생기긴 했어요. 네. 11년 만에 멜로 드라마? 이거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정우성 씨 하면 이 멜로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내 머릿속에 지우개만 생각해봐도요. 그런 배우인데 사실 최근에 이렇게 쭉 영화계를 보면은 이 멜로 영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좀 경제적인 상황이 어렵잖아요. 영화계에서 이 멜로 영화가 조금 말하자면 티켓파가 없다. 표가 안 팔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정우성 씨가 아무리 멜로 연기, 멜로 영화 잘해도 인연이 닿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번에 멜로 영화는 하지만 드라마로 들어오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 사랑한다고 말해줘가 동명의 일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1995년에 방영이 됐었는데 제가 정우성 씨한테 이 얘기 좀 들었습니다. 본인이 이 드라마를 보고 너무 좋았대요. 이거 언젠가 내가 꼭 출연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거 한국에서 좀 만들어져서 우리 한국 관객도 보시면 좋겠다고 일단 리메이크 판권을 사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본인은 제작만 하려고 했는데 이게 캐스팅이 어려워요. 이제 우리가 차차 얘기하겠지만 이 남자 배우, 이 남자 주인공의 연기가 이게 쉬운 연기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남자 배우가 누구냐에 따라서 여자 주인공 캐스팅도
따라오는데 결국은 내가 남자 배우를 주인공을 해야 이게 캐스팅이 이렇게 되더라. 본인은 겸손하게 이렇게 얘기했는데 덕분에 우리가 정우성표 이 따끈따끈한 멜로 드라마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요. 그래서 11년 만에 드라마로, 멜로 드라마로 저희가 안방에서 보게 됐네요. 기대됩니다. 근데 멜로 드라마나 뭐 영화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있죠. 실장님. 네, 백마탄 왕자가 꼭 나오거든요. 네네네. 정우성 씨가 그런 역할인가요? 이번 드라마에는요, 백마탄 실장님 대신에 청각장애를 가진 화가가 등장합니다. 정우성 씨가 맡은 역할인데요. 이 극 중에서 말 대신에 그림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게 익숙한 이런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았어요. 그래서 정우성 씨가 수어라는 다른 언어로 연기를 하는 아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수어 배워야 되겠네. 수어 연기하는데 어려움은 없을까요? 이게 조금 무슨 수필 같은 거를 이렇게 드라마로 펼쳐놓은 상황이라 계속해서 수어를 하진 않는데 제가 드라마 봤더니 그냥 감사합니다 한번 다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정우성 씨가 하니까 멋있더라고요. 정우성 씨도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수어 배우니까 새롭고 너무 재밌고 좋았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언어가 그러하듯이 배울수록 갈수록 어려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 수어가 똑같은 손동작도요. 위치를 어디로 하냐, 방향을 어디로 하냐 뜻이 너무 달라져서 그렇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또 하나는 이 수어 우리가 화법에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수어는 우리가 말하는 어순하고 다르다고요. 그래서 근데 드라마 대사는 이 음성학, 화법에 근거해서 쓰여지잖아요. 그래서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요 말에 맞게 내가 수어를 해야지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어렵지만 노력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이 캐릭터를 어떻게 그려냈을지도 궁금하고 정우성 씨는 그 눈빛 연기가 또 너무 멋있잖아요.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앞머리 조금 내렸는데 왜 한 20살은 어려 보이더라고요. 반칙이더라고요, 반칙. 반칙입니다. 다음 거 합시다. 네네. 저희가 정우성 얘기만 나오면 그러니까 아주. 넘어갈 줄을 몰라요. 네. 다음 소식 소개해 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두 번째 소식입니다. 참다 칼 뽑아든 정동원입니다. 트로트 가수 정동원 씨가요, 아주 심각한 사생 피해 때문에 이 사생활 침해 행위에 대한 어떠한 관용도 없이 처리할 것이라며 아주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정동원 군은 아직 미성년자인데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정동원 씨 소속사가 팬카페를 통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건데요. 최근 아티스트의 연습실이나 자택 근처를 배회하거나 또 기다리다가 아티스트에게 인사를 시도하는 등 사생활 침해 행위가 발생했음을 확인했다라고 밝혀서 충격을 안겼습니다. 한마디로 이 연예인의 공식 활동, 음악 방송이나 뭐 행사장이나 이런 공식 활동 외에 정동원 씨의 그 개인적인 행적을 따라다니는 팬들, 그야말로 사생 팬들이 나타나게 됐다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이 문제는요, 정동원 씨가 아직 미성년자예요. 그것도 나이가 2007년 3월 출생이니까 16살밖에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 16살밖에 안 된 이 미성년자를 계속해서 일상에서 따라다닌다. 본인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못하지 않을까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좀 잘못해서 표현하는 이 나쁜 행동은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 아무리 팬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그 길, 동선을 미리 알고 그 위치에 다 가 있다고 치면 이거 굉장히 좀 무섭고 신변의 위협을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연습실이나 공연장 같은 데는 뭐 미리 알 수 있다고 쳐도 정동원 군 집은 어떻게 알고 또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개인 방송에서 이게 소개가 된 적이 있어요. 뭐 여기 집 샀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우리 분들이 보시면 저기 어디 뭐야 이렇게 좀 유추도 대충 정확한 주소는 아니어도 유추가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제 앞으로는 조금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 우리 동네 이사 왔어요. 저거 딱 인테리어 보니까 어디 아파트네. 이거 좀 안 해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이제는 아예 명확한 주소까지 알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왜냐? 정동원 군이 이사를 했는데 그것이 임영웅 씨랑 같은 주상복합이네요. 사람들이 다 알아요. 임영웅 거기 그 비싼 주상복합 현금으로 다 주고 매입했다며? 그런데 세상에
우리 동원이도 글로 갔다네. 이렇게 되면서 아예 이제는 정확한 주소까지 좀 알려지는 상황이 돼서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우리가 너무 진짜 우리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너무 사랑하면 알아도 모르는 척 공유하지 말고 이렇게 좀 해줘야 되는 16살 소년입니다. 네. 근데 어느 정도 감춰줘야 할 그런 사생활도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정동원 군은 왜 그곳으로 이사를 한 걸까요? 일단 정동원 군이 이사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있겠죠. 아마도 주변의 어른일 텐데 그중에 한 명이 정동원 군이 굉장히 믿고 따르는 소속사 대표라고 합니다. 여기에 또 한 명이 더 있는데 정동원 군이 또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혜성같이 나타난 인물이잖아요. 이때 함께 나타난 인물이 있죠. 바로 가수 임영웅 씨. 임영웅 씨를 굉장히 믿고 따르는데 이왕이면 임영웅 씨가 사는 곳으로 이 겸사겸사 이사를 하게 된 것이 아닐까. 물론 여러 가지 이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중에 하나가 또 내가 좋아하는 형이 있으니까라는 마음이 좀 안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사 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 부분입니다. 네, 이런 건 이제 잘못된 팬심으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됩니까? 뭐 요번에 그 이제 정동원 군 소속사에서는 어떠한 타협 없이 그렇게 처벌을 강력하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현실적인 법에서는 생각보다 이 처벌 수위가 낮아요. 뭐 초범이다, 뭐 악의가 없었다. 그러나 사실 또 가만 생각해 보면 왜 예전에 뭐 김민정 씨를 비롯해서 남자 가수들 집에 들어갔더니 집안에 뭐 안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랬던 분들 아니면 뭐 심혜진 씨라든가 오랫동안 스토킹했던 분들 분명히 법적 처벌 받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단순히 저는 처벌 뭐 몇 년 뭐 이거보다 좀 더 이렇게 미성년 이 연예인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미성년이 아니어도 성년 연예인들도 사생활은 누구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 대처 이런 부분들도 또 법의 영역에 계시는 분들 입법하시는 분들도 좀 잘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애 소식도 전해주세요. 네, 연애 라이브 세 번째 소식은요. 한 푼도 안 물어줘도 된다입니다. 네, 과거의 논란으로 광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었던 배우 서혜지 씨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라는 그 법원의 판결이 나와서 아주 주목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먼저 서혜지 씨 과거 논란 먼저 한번 짚어볼까요? 네, 벌써 2년이나 지났어요. 이 서혜지 씨 과거사 논란 2021년 4월에 시작이 됐는데요. 학창 시절에 이 학교 친구들을 좀 괴롭히는 가해 학생이었다라는 주장 그리고 전 연인을 가스라이팅했다라는 그런 언론의 이 주장 보도가 일어난 건데 말 그대로 사생활 의혹이 제기가 됐어요. 서혜지 씨 당시 소속사를 통해서 자신을 둘러싼 학교 폭력 가해 뭐 이 논란 포함해서 학력 위조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력 부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고주는 서혜지 씨가 품위 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라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또 이 위약금 손해배상액을 12억 7천 5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당시에 낸 바가 있습니다. 네, 12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 네, 그걸 청구를 한 건데 광고주는 어떤 기준으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이렇게 책정한 걸까요? 일단 서혜지 씨가 이 광고주와 계약을 했던 건 2020년 7월이었어요. 여성 유산균 제품이었는데 이때 광고료, 이 모델료로 4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2020년 이제 8월부터 시작해서 광고가 이렇게 나갔어요. 나가다가 지금 최 기자가 말한 것처럼 2021년 4월, 그러니까 말하자면 광고 시작하고 8개월 뒤에 이 사생활 논란이 터졌습니다. 당시 이 작성된 계약서를 보면 본 계약 기간, 요거 잘 기억해 주세요. 본 계약 기간,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 기업의 어떤 이미지를 해치거나 손상시키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말하자면 우리 기업 이미지 손상 받았어. 이런 걸 근거로 해서 12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거죠. 근데 서혜지 씨가 손해배상 청구 금액을 물어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난 건데 재판부는 왜 이런 판결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보수적으로 이 판단을 한 건데요. 이 서예지 씨에 대한 의혹이 사실이다라고 하더라도 이 모두 계약 기간 전의 일이다. 이 해당 사안을 계약 위반이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이 계약을 할 때 서예지가 나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품위 이 유지 의무 위반 행위가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밝히는 것을 강요하는 현 시점에서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걸 너 다 얘기하고 계약해 이렇게 강요하는 이 사실이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하면서 이 품위 유지 조항 위반을 인정하지 않은 겁니다. 한마디로 저는 그 생각도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 뭐 학폭 때문에 뭐 광고 위자료, 그러니까 이런 위약금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이 앞으로 나오면 이게 선례가 돼서 이 사회적 무리에 대한 책임과 뭐 계약 등을 이거 다 뭐 학창 시절에 있었던 일인데요라고 해석하게 될 만한 이 선례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광고주라고 할지라도 모델의 과거의 잘잘못에 대해서까지는 관련 책임을 좀 묻기가 어렵다라는 이 판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예지 씨는 뭐 이와 관련해서 한 푼도 돈을 내지 않아도 되지만 서예지 씨의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광고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까 분명히 계약 기간에 계약서에 이 모델은 계약 기간 동안 이제 무리를 일으킨 건데 계약 기간에 무리가 아니잖아요.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물어주진 않아도 되는데 또 다른 항목이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항목을 보면 이제 모델 말고 소속사는 만약에 이 모델이 광고가 이제 나가는 방영이 게재가 취소됐을 때는 50%를 물어줘야 된다. 요 항목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럼 재판부가 봤더니 일단 이 계약 기간 중에 일어난 건 아니지만 여하튼 모델의 어떤 가치가 손상된 건 맞으니까 이 광고 계약 해지한 건 맞다. 근데 광고 계약을 해지하면서 나가던 광고가 멈췄잖아요. 네. 멈추다 보니까 애초에 받았던 4억 5천만 원의 절반 2억 2,500만 원을 돌려줘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재판으로 인해서 지연된 기간이 있어서 이자가 6,300만 원이 붙은 겁니다. 그래서 2억 8,800만 원을 돌려줘라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법대로만 하면 이거 소속사가 이 광고주한테 다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서예지 씨가 어떤 그래도 도의적 책임 이런 차원에서 이거의 70%에 해당하는 한 2억 원을 말하자면 본인이 부담을 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고주에게 소속사와 함께 공동 부담을 한 건데 이게 그래도 우리가 뭐 잘잘못을 떠나서 이런 부분 그래도 내가 한 70%는 제가 낼게요 한 부분은 또 우리가 기억해 주고 싶네요. 네.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해서 서예지 씨 측 입장은 어떤 겁니까? 네, 소속사 측은 서예지 배우에 대한 의혹은 다시 한번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 배우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는 입장을 계속해서 전달하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 모델료 일부를 반환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이 의혹이 제기된 그 자체로 인해서 광고주가 신뢰가 깨졌다라는 이유로 약정에 대한 이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받았을 뿐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예지 씨 소식까지 지금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은영 씨, 스타 주민 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네, 사실 연예인 하면요.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이미지인데요. 이런 이미지 변신을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거 바로 가발의 착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미지 변신 때문에 혹은 또 개인적인 컴플렉스를 또 커버하기 위해서 연예인들 가발을 굉장히 많이 착용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스타 주민의 주제는요. 바로 가발에 울고 웃은 스타들입니다. 가발에 울고 웃은 스타들. 몇 분 이렇게 스치고 지나가는데 네, 누굴까? 시작하죠. 네, 가발에 울고 웃은 스타들. 첫 번째 스타는요. 대머리 가발까지 소화한 배우 황정민입니다. 황정민 씨. 최근 영화. 네, 최근 영화에서 제가 이 영화 봤거든요. 네. 야, 연기도 그렇고 뭐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어쩜 그렇게 비슷한지 영화 보면서도 놀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아까 소개했던 정우성 씨랑 함께 황정민 씨가 공동 주연한 서울의 봄. 여기서 대머리 분장했는데 뭐 데뷔 이래 최초의 파격적인 비주얼. 동시에 아주 또 대단한 최고의 연기력을 또 과시를 했습니다. 뭐 황정민 씨는 저 연기를 위해서 뭐 이거보다 더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장작처럼 불타오르는 연기에 대한 열정을 보여줬어요. 언론 시사에서 그런 답변을 했는데 실제로 영화 보시면요. 얼마나 무섭고 얄밉게 연기를 하는지 제가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전두광을 그냥 제가 그냥 테러리스트가 되고 싶더라고요. 막. 예. 아니 동료 배우도 놀랐을 것 같아요. 정우성 씨도 같이 연기를 하니까 가발 쓴 모습 보고 깜짝 놀랐을 것 같아요. 네, 이 합을 맞춘 정우성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황정민 씨가 가발을 쓴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이 너무 셌다. 황정민 씨가 가발을 딱 착용하고 나가면은 안에 있는 스태프들이 이 굉장히 그 홍해 갈라지듯이 황정민 씨를 두고 쫙 갈라지는 그런 현장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정우성 씨지만 굉장히 부럽기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가면 뒤에 숨을 수 있다라는 것이 너무 부러웠다. 감독님이 분장 테스트한 사진을 나에게 보내줬는데 이 페르소나를 쓴 황정민 씨의 기세가 느껴지면서 와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이 속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대머리 가발을 착용해야 한다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황정민 씨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김성수 감독이 좀 조심스럽게 혹시 대머리 그거 분장 가발 가능할 거 했더니 단 1초 만에 생각 없이 네 물론이요 가능합니다. 역시. 이렇게 네. 황정민 씨가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냐면은 자신의 모습으로 그냥 영화에 나간다는 게 좀 민망했대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알잖아요. 네. 그 대머리인데 내가 이렇게 게다가 황정민 씨 머리숱이 좀 만든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또 아니다 싶었고 오히려 나는 가발 같은 어떤 특수 분장 이 뒤에 어떤 배우로서 마스크 뒤에 숨어서 연기할 때 이게 또 신나는 부분이 있다. 저는 좋습니다 했고 그리고 가발을 또 하나의 배우로서 입는 캐릭터 의상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잘 맞게만 잘 만들어 주십시오. 요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근데 저게 실존 인물의 헤어스타일하고 너무 똑같아서 말이죠. 너무 똑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헤어스타일만으로도 너무나도 싱크로율이 높았던 그 이유가요. 바로 이 황정민 씨가 실제로도 머리를 조금 밀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또 영화 속 배역에 몰입을 하고 열정과 의지를 불태웠던 거죠. 네, 이 대머리 가발이 뭐 그냥 딱 쓴다고 써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엄청 시간도 오래 걸렸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황정민 씨가 이 대머리 특수 가발을 쓰는데 시간이 정말 오래 걸렸거든요.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4시간이나 걸렸다고 해요. 이걸 만드는데. 근데 이게 좀 익숙하다 보니까 좀 줄인 게 3시간 30분이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그런 배우들보다 3시간 반을 일찍 나와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상황이 미안하니까 감독님이 분장팀에게 빨리빨리 하자. 그냥 괜찮으니까 빨리빨리 하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황정민 씨가 그걸 보고 아니 빨리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자. 느려도 괜찮으니까 완벽하게 하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황정민 씨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힘든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아침 촬영이었어요. 아침 7시에 촬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4시간 전에는 나가야 되니까 새벽 3시에는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조금 힘들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기 대머리 가발을 하나만 해가지고 그걸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몇 개요. 개를 가지고 썼을까요? 한 5 종류의 5버전의 가발을 준비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거의 특수 분장 수준으로 완벽하게 구현이 됐다고 하는데 가발 그냥 푹 쓰면 되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우리가 이 시크릿 가든에서 김주원이 한 땀 한 땀 이거는 황정민 씨는 한 올 한 올 요렇게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 완벽하게 특수 분장이 완성이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 보신 분들 우리 정연 아나운서 비롯해서 다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와 소름 돋아 정말. 와 이렇게 맞아요. 관객이 다 알아주는 또 이런 대단한 연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영화를 보면 그게 느껴지거든요. 황정민 씨가 이 역할을 잘 해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구나 이런 게 좀 보이던데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목소리, 말투, 이 모든 행동거지가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인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황정민 씨가 감독님에게 내가 그 역사 속의 인물대로 연기를 해야 되냐고 물었을 때 감독님이 뭐 절대 그럴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황정민 씨가 본인 스스로 해석한 인물로 또 연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굳이 그 특정인을 상징하는 이렇게 대머리 가발을 써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그렇죠. 이름도 전두광으로 바꿨고, 네. 이거 계속 김성수 감독은 픽션이라고 강조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정우성 씨가 맡은 인물이 누구지 찾아보지 않으면 장태환인 줄 모르고, 그럼 이성민 씨가 맡은 인물은 뭐지? 오히려 잘 모를 수 있는데 누가 봐도 딱 한 명. 전두광이 어떻게 보면 이 영화와 역사적 현실을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다리 같은 매개체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황정민 씨가 그래서 나를 봐야 이게 역사적인 현실을 바탕으로 한 걸 관객이 알기 때문에 이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역시 모든 감독이야 스태프들도 그렇다면 이 특수 가발은 대머리 가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영화를 봤다고 말씀드렸는데 영화관 딱 들어가고 나서 저는 딱 느꼈거든요. 뭐 한국 영화 침체기다 말하는데 이 영화는 다르다. 이런 느낌을 딱 받았습니다. 정확합니다. 이 어제까지 영화 서울의 봄이요. 누적 관객 수가 무려 213만 명을 기록했습니다. 사실 요즘 뭐 영화계 정말 힘들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너무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올해 상반기 1,000만 관객을 돌파한 범죄도시 3 이후에 제일 빠른 흥행 속도이기도 하거든요. 이에 1,000만 관객도 달성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 기대감이 조심스럽게 피어오르고 있는데 이 영화 제목처럼요. 한국 영화의 봄을 앞당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보죠. 네, 가발에 울고 웃은 스타들 두 번째 주인공은요. 정말 결혼 후에 아내에게까지 가발을 착용했다는 걸 사실을 숨겼던 가수 서른도 씨입니다. 네, 지금 뭐 다 아시다시피 그 가발 쓰고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때는 장발로 또 활동한 적이 있다고 그래요. 곱디고 온 머릿결을 뽐내면서 장발로 활동했다. 맞아요. 사실 서른도 씨 젊은 시절에 정말 숱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고요. 이 서른도 씨의 오랜 무명을 잊게 해준 잃어버린 30년이라는 노래 지금 보이시죠? 저 지금 앨범 표지에도 재킷에도 저렇게 머리서 풍성한 장발의 모습을 저렇게 자랑하고 있잖아요. 꽃미남이네. 아니, 지금 사진 보고 저 좀 놀랐습니다. 네. 근데 저 정도의 풍성한 머리숱 자랑했는데 어떻게 가발을 착용하게 됐을까요? 네, 서른도 씨는 가발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 탈모의 원인을 젊은 시절에 했었던 이 파마가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배 가수가 이 헤어스타일이 너무 멋있는 이 파마 머리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른도 씨가 나 저 헤어스타일 좀 따라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파마를 했는데 와, 독한 성분. 그 당시에는 또 약에 그 중금속이 검출된 파마약까지 있었잖아요. 그래서 부작용을 일으켜서 탈모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탈모가 시작된 나이가 언제였을까요? 30살이었다고 그래요. 본인이 방송에서 밝혔어요. 30살. 상당히 이른 나이에 탈모가 진행이 됐죠. 가발은 그럼 누구의 권유로 쓰게 됐느냐. KBS 가요 무대 PD께서 이거 저 카메라에 보는데 반짝반짝 저 가발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 전후 따지면 그러면 서른도 씨가 결혼 몇 살에 했느냐. 32살이었거든요. 요 연도가 1990년 12월이에요. 근데 서른도 씨가 1958년생이니까 그때 나이 따져보면 32. 그런데 30에 탈모 시작하고 32에 결혼했잖아요. 2년의 간극이 있죠. 말하자면은 이미 결혼할 때도 가발을 쓰고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런데 서른도 씨 아내는 서른도 씨가 대머리인지를 몰랐다고 그러던데 근데 부부 사이 가능합니까? 가능하더라고요. 지금 서른도 씨가 자신의 비밀을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서 이 아내 모르게 그 당시에 했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서른도 씨 아내요. 이 신혼여행에 가서 서른도 씨의 비밀을 알게 됐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이 서른도 씨 부부가 혼전임신으로 출산 후에 결혼식을 좀 늦게 올렸고 이후에 출산까지 한 이후에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예요. 즉 서른도 씨 아내 첫 아이를 출산할 때까지 내 남편이 가발을 쓰는 사실을 몰랐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비밀을 정말 잘 지켜오신 거예요. 근데 왜 신혼여행을 가서 이게 알려지게 됐을까요? 그때가 테러가 일어나서 이 하와이를 이제 들어가는데 그 공항에서 모자 다 벗으세요 이렇게 사진 찍고 막 이렇게 굉장히 보안 검색이 아주 삼엄했다 그래요. 그런데 서른도 씨 봤더니 옆에 아내한테도 들켜도 안 되지만 세상에 뒤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만큼 계시더라는 거죠. 정말 안절부절 나 어떡하지? 들키고 싶지 않은데 근데 마침 그때 그 공항에 한국인
국적에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직원분이 지나가셔가지고 저요, 저 좀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위기를 그때는 공항에서는 일단은 좀 모면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나 안절부절하는 모습 아내가 옆에서 다 봤죠. 근데 입국 심사는 그래서 무사히 마쳤는데 마음은 불안했다. 왜냐하면 이 서른도 씨 아내의 그 실망한 눈빛을 그 찰나를 발견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아내분이 그때 내가 그 허둥지둥 그 막 공항에서 이 모자 벗으면 안 되는데 이거 벗으면 안 되는데 이렇게 막 다급해하는 모습을 보고 아내분이 실망하는 눈빛을 딱 이렇게 캐치를 했다. 그런 눈빛으로 나를 이렇게 바라보더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서른도 씨는 그 후에 이제 밝혀졌으니까 같이 잠을 자고 할 때는 가발을 이제 벗고 주무시겠죠? 서른도 씨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부분들이 궁금해하는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잠을 잘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그 부분, 저 잘 때 다 벗고 자요라고 이야기를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렇겠죠. 그렇죠. 부부 사이에. 가발을 쓰면 언제 어디서든 좀 긴장을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긴장을 놓치면 안 되고 또 긴장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심지어 생방송이었습니다. 생방송 중에 가발이 흘러내렸어요. 우와, 왜 흘러내렸냐? 비가 내렸어요. 자연적 비가 아니라 인공 이 비가 내려서 가발이 젖어서 흘러내렸어요. 어머, 세상에 그 가발인 거 뻔히 알면서 서른도 씨한테 이거 비 뿌리는 거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게 아니라 좀 실수가 있었다고 그래요. 원래는 주현미 씨가 비 내리는 영동도를 부를 때 주현미 씨 우산 쓰고 나오겠죠? 거기다가 뿌려줄 그 무지막지한 비였는데 스태프가 잘못 알고 서른도 씨가 노래 부르는데 비를 내린 겁니다. 그러니 그다음부터 얼마나 서른도 씨가 늘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네. 근데 또 심지어 가발을 뭐 호텔에 놓고 온 적이 있다고 그래요. 이건 또 무슨 얘기일까요? 서른도 씨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이 같은 에피소드를 전달을 한 적이 있는데요. 어느 날 밤에 공연이 끝나서 이 호텔에서 하루 묵을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발을 잘 때 다 벗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가발을 호텔에 딱 두고 왔다라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빨리 가지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 방에 막 허둥지둥 올라갔는데 이 방에 누군가 이미 체크인이 된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른도 씨가 이 가발을 받으려고 똑똑똑 이렇게 노크를 했는데 안에서 막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똑똑똑 소리에 막 호호호 이러면서 안에서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서른도 씨가 저 죄송한데 그 안에 가발을 좀 꺼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 호텔 방이 진짜 요만큼 열리면서 문틈으로 이 가발을 딱 건네주는 손이 있는데 글쎄요 어떤 사이였을까요? 무슨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이 가발을 건네주는 손이 막 달달달달달 떨리면서 그 가발을 건네줬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이었을까요? 전 모르겠네요. 달달달달. 미루어 짐작은 가는데 말을 할 수는 없고. 가발도 굉장히 많겠어요, 서른도 씨. 네, 그렇습니다. 이 서른도 씨는 모든 분장, 본인의 메이크업, 머리까지 직접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서른도 씨의 아드님이 서른도 씨 아버님 가발에 대해서 아버지의 가발은요, 컬렉션별로 묶여져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름까지 붙여져 있다고 또 시상식용 그리고 방송용 가발이 따로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시상식용 가발은요, 9대 1의 가르마를 하고 있고요. 한 올 한 올 더 신경을 썼으며 또 행사용 가발은 또 8대 2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서른도 씨 가발 이야기 한번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가발에 울고 웃은 스타들 세 번째 주인공은요.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모발. 네, 미용실 가는 게 꿈이고요. 그리고 정말 파마를 하는 게 평생 소원인 배우 이덕화 씨입니다. 그렇지. 네, 이 형님이 빠질 수가 없죠. 근데 너무 자연스러워서 가발을 썼다는 생각이 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아유, 맞아요. 정말 이 이덕화 씨 그 정말 가발 맞죠? 20대 후반
초반부터 머리숱이 막 빠지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이제 20대 후반, 사실 또 정말 이른 나이죠. 가발을 쓰게 됐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머리 없다고 고개 숙일 필요가 없다. 자존감 지킴이가 가발이다. 이렇게 가발 예찬론을 펼치는데 사실 그 어느 누구보다 이 브랜드의 그 어느 사람이 쓴 것보다 이덕화 씨는 유달리 자연스러운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이덕화 씨를 위한 가발 전담팀이 있다고 합니다. 가발 전담팀이 있으면 어벤져스 같은 거예요. 네, 보통 이 연예인들이 드라마, 방송, 광고, 뭐 행사 등이 있을 때 그 전에 미용실을 가잖아요. 그런데 이 이덕화 씨는 미용실을 또 가발 때문에 갈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모자를 눌러 쓰고 가발 사무실로 향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는요, 가발 전담팀이 어벤져스처럼 이덕화 씨의 스케줄에 맞춰서 헤어스타일, 정확히는 가발 스타일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가발 전담팀의 손길을 거친 이덕화 씨는 인물이 달라지지 않았나요? 라며 아주 대만족을 한다고 합니다. 가발 전담팀이 따로 있어요. 근데 연예인 중에도 가발을 전담했던 분들이 있다면서요? 근데 좀 이제 옛날 얘기인데 사실 이제 요즘 같은 가발이 아니라 예전에 20대 후반부터 막 이렇게 빠져서 쓰기 시작했으니까 사실 이게 이제 그냥 쓰는 가발을 처음엔 썼었거든요. 이렇게 푹 뒤집어 쓰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연극에 출연했어요. 그러면은 박준규 씨 얘기입니다. 형님이 이렇게 딱 가발 쓰시면 본인이 이렇게 마치 미용사가 된다. 한 올 한 올 머리를 예쁘게 만져드렸고 또 이덕화 씨랑 영화 많이 찍었던 사람 있잖아요. 이미진 씨. 이미진 씨는 우선 보안을 완전 지금 그때 핫한 스타 이덕화 젊은 청춘인데 이 분장실에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한 다음에 본인이 예쁘게 또 이렇게 가발을 씌워 드렸다고 하네요. 네, 앞서 이야기 나눈 서른도 씨도 같이 사는 아내도 몰랐을 만큼 가발 관리를 철저히 했는데 이덕화 씨는 어땠을지 궁금하네요. 이덕화 씨는 철저한 가발 사수와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이덕화 씨의 주사가 다름 아닌 가발 벗기예요. 한 번은 잔뜩 술에 취해서 친구 집에 이제 딱 찾아갔었는데 이 당시 이덕화 씨가 이 가볍게 뒤집어 쓰는 아주 그냥 뭐랄까요, 좀 편리한 가발을 썼었다고 해요. 그런데 술김에 여기가 자신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가발을 훌러덩 이렇게 집어 던진 겁니다. 근데 잠깐의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술 취한 와중에도 이거 나 잘못했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랑 그 집에 있던 낯선 사람이랑 딱 눈이 마주쳤는데 여기 아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덕화 씨가 이거 어떻게 넘어갔냐. 그 이덕화 씨 특유의 그 능청맞은 톤 있잖아요. 이게 딱 벗고 나서 어우 시원해. 딱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가발 벗은 모습이 방송에 나온 적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덕화 씨 축구 좋아해요. 헤딩슛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 머리 자주 벗겨져요. 네, 이 머리를 제대로 본 사람은 없다고는 하는데요. 여러분들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저렇게. 본인이 모자를 벗고 일부러 해고 딱 하고 다시 쓰고. 안 지켰죠? 내보내지 마. 이상 그 서비스 타임인데 상대편을 좀 즐겁게 해줘. 가끔 벗고 한 번씩. 그래 잘했어. 축구하면서도 센스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거 말고는 드라마에서도 가발 벗은 적은 없지 않나요? 딱 한 번 있긴 한데 먼저 언제부터 썼냐면 1987년 사랑과 야망에서 이제 썼어요. 그때 참 멋있게 썼는데 그 뒤로 1991년도에 임권택 감독의 영화 개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는 마지막으로 이 가발 벗은 이 머리를 보여주는 연기를 했었어요. 그게 또 유일무이했고 드라마는 사실 쭉 없었습니다. 쭉 없다가 2006년에 종영한 제5공화국 여기서 아까 우리 황정민 씨가 맡았던 근데 전두광 이게 아니라 실명으로 사실 유일하게 출연한 어떤 배우입니다. 전두환 역할. 그때 또 이제 대머리 보여주셨죠. 대단한 또 연기 투혼이었습니다. 네, 이덕화 씨는 처음으로 이제 드라마에서 가발 벗은 모습을 보여줘야 했던 그때 정말
많은 용기가 좀 필요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덕화 씨는 드라마 제5공화국을 내 인생의 종합판이다라고 아주 극찬과 애정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이런 이덕화 씨가 과거 한 인터뷰에서요, 가발을 벗고 연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서 망설였다라고 솔직하게 얘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 배우 생활을 앞으로 내가 더 얼마나 하겠냐라는 생각에서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라고 마음 먹었다. 사실 이제 나이도 들고 해서 더 보여주고 싶지 않은 부분이긴 한데 시청자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그 공감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공개했다라는 마음을 먹은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제5공화국에서 가발 벗은 모습을 보여줬다고는 해도 그게 본인의 모발은 아니었다면서요. 근데 이것도 대단한데 사실 이제 이덕화 씨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람들이 내가 대머리여서 전두환 역할에 캐스팅됐다고 하는데 아니다. 그건 사실 또 PD분도 얘기했어. 아니다. 대단한 연기력으로 캐스팅을 했다 얘기를 했고 이 머리가 대머리니까 그럼 본인 대머리로 한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또 이 실존 인물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아까 모자 벗었을 때 보셨지만 아예 머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싹 밀어내고 새로 약간 민머리처럼 보이는 황정민 씨처럼 특수 민머리 가발처럼 그렇게 새로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오로리 또 붙여가지고 그런 가발을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요 앞에 이 어떤 머리 윗부분 맨살 요거는 본인 거니까 본인 머리인 것도 맞고 그러나 요 뒤에 요런 또 머리는 새로 이 캐릭터에 맞춰서 요렇게 또 모발을 하나하나 붙인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드라마에서 이렇게 가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통 뭐 이렇게 소품팀이 있지 않나요? 그렇죠. 소품팀이 준비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하는지. 이덕화 씨의 경우에는 수십 년 동안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가발 회사가 있습니다. 이 가발 회사에서 이덕화 씨가 맡는 이 드라마나 모든 작품의 이 캐릭터를 보고 캐릭터마다 어울리는 그 헤어스타일을 미리 만들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이 가발 회사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제5공화국에서도 이마 아까 보셨지만 M자 탈모로 이게 절반 이상 훌렁 이렇게 없는 모습이잖아요. 이 역시 가발 회사에서 제작을 해줬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덕화 씨는 드라마 시놉시스가 나오면 가발 회사로 그거 보낸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가발 회사로 보내면 그 가발 회사 직원들이 캐릭터를 시놉시스 막 분석해가지고 요번엔 반백머리로 가자. 요번에는 올 다 하얀 머리로 가자. 요번엔 장발로 갈까? 이렇게 해서 아주 맞춤 가발을 딱 맞춰준다고 하네요. 네, 이렇게 이덕화 씨와 또 가발 회사가 상부상조하는 건 이덕화 씨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 가발 광고 때문이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덕화 씨가 가발 광고 회사, 그러니까 이 가발 광고와 함께 인연을 맺게 시작된 게 국회의원에 출마 후에 낙선을 한 이후부터였다고 합니다. 이 낙선 이후에 무려 7년 동안이나 작품 섭외 요청이 없어서 백수였었대요. 근데 이덕화 씨가 굉장히 좀 생계가 어려운 정도였는데 가발 광고가 들어온 거죠. 그때 이덕화 씨 나이가 45살이었는데 내가 지금 수입이 0원이고 설상가상 살던 집도 지금 저당 잡힌 상태에서 아이들까지 또 유학을 보낸 상태였다는 거예요. 들어갈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산 넘어 산이구나라고 생각을 할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광고를 했다 이거군요. 처음에는 버럭화를 했다고 그래요. 아니 사람을 뭘로 보고 그래 내가 낙선을 했다고 말이야. 그런데 아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뭐가 어때? 아니 사실 지금 7년 백수. 아니 애들은 유학가 있는데 정말 하늘에서 동아줄을 내려준 거죠. 아내한테 그냥 등 떠밀려서 별 수 없이 했는데 세상에 덕분에 애들은 유학 다 잘 마무리했죠. 본인도 배우로 재기했고 이 또 이 광고 회사 이 모델을 24년째 하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아주 좋은 일이 됐습니다. 네. 자, 이덕화 씨 소식 이어서 다음 스타 얘기 들어볼까요? 네, 가발에 울고 웃은 스타들 네 번째 주인공 좀 의외입니다. 가발 쓴 청룡의 여신 배우 김혜수 씨입니다. 김혜수 씨는 탈모 때문이 아니고 매력 발산용으로 한 거죠. 그래요? 2023년 올해 30년 청룡 영화제 사회자 내려놨죠. 네. 아름다운 이별을 택했습니다. 아주 멋진 모습을 30년 동안 보여줬어요. 맞아요. 1993년에 처음 MC, 청룡 영화상 MC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9회 때 한 번만 심혜진 씨가 하고 다 본인이 해서 요번이 딱 30번째였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됐는데 재밌는 건요. 그 1993년 첫 MC가 누구였냐면 이덕화 씨하고
김혜수 씨였어요. 김혜수 씨 옆에 많은 남자가 거쳐갔는데 그 첫 번째 남자가 이덕화 씨였는데 이제 지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그런데 이 기록은 사실 깨지지 않고 있어요. 어떤 기록이 깨지지 않느냐. 첫 번째는 청룡 영화상에서 이 첫사랑이라는 영화로 만 23세에 여우주연상 받았는데 이게 역대 최연소 여우주연상인데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고요. 또 최다 주연상입니다. 첫사랑으로 받고 그다음에 그 닥터봉으로 받고 그다음에 타짜 정마담으로 받고 요번에 밀수 조춘자로 받고 4번. 여러 가지 아무도 깨지지 않는 30년 최연소 4번 여우주연상 많은 기록을 남기고 박수 칠 때 떠났습니다. 네, 뭐 영원한 청룡 영화상의 안방마님 김혜수 씨 어떻게 처음 이제 청룡 영화상과 인연을 맺게 됐을까요? 원래 이런 비하인드가 재밌잖아요. 준비를 해봤는데 이 김혜수 씨가 당시에 톱스타였는데 이 영화계랑은 희한하게 인연이 좀 별로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김혜수 씨가 생각을 한 것이 좀 내가 배우로서 인정을 잘 받고 있지 못하나라는 이런 불안함이 점점 생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내가 배우로서 영화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있고 또 조금 더 영화인들과 어울리고 싶어서 이 MC를 맡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영화제 주인공이 아니라 이 진행을 하고 수상자들을 축하해주는 이 MC라는 자리를 통해서 배우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목표였다고 해요. 근데 지금 김혜수 씨가 가발 쓴 얘기를 할 건데 네. 그럼 언제 처음 가발을 썼다는 얘기예요? 네, 김혜수 씨가 이 청룡영화제에 가발을 쓰고 나간 건 청룡의 여신이 시작되었던 1993년부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화면으로 당시에 가발을 쓴 김혜수 씨의 모습이 나가고 있는데요. 이때 그 쇼컷 헤어스타일이 가발이었다고 합니다. 불고기 크고 꼬리를 길게 뺀 눈썹, 짙은 립 컬러에서 그 당시 유행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네. 당시 말투인가요? 네, 그렇거든요. 그렇거든요. 사실 김혜수 씨 하면 정말 그 청룡영화제 진행한 30년 동안 시상식 패션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왜 가발을 착용했을까요? 사실 그 첫 번째 그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안겨줬던 영화 첫사랑 요걸 1년 전에 MC 맡기 1년 전에 찍었는데 요때 여대생 역할인데 너무 순수한 첫사랑하는 역할이라서 되게 그 갓난이 같은 똑단발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머리에서 만약 여기다 화려한 드레스를 입는다? 이게 본인이 제가 보기엔 제 생각인데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길거나 아예 멋있게 짧거나. 근데 보셨지만 튜브탑 드레스 여기다 긴 장갑 끼고 막 갈매기 눈썹에 막 시크한 어떤 립스틱 발랐는데 어머 귀여운 똑단발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엔 어쩜 멋있어 보이는 저런 가발을 썼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덕화 씨하고 같이 진행을 했으니까 그러면 가발. 그러네요. 나도 가발, 너도 가발 이런 상황인데요. 당시 김혜수 씨와 함께 청룡영화상 이 MC를 본 이덕화 씨가 쇼컷 머리에 가발을 쓰고 나온 이 후배 김혜수 씨를 보고 아니 우리 둘 다 이렇게 모자를 쓰면 어떡하냐라면서 특유의 너스레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또 대형 거울에 같이 이제 두 MC가 2MC다 보니까 이 뭐랄까요 전체적인 조화를 보게 되잖아요. 근데 대형 거울에 두 사람의 모습을 딱 봤는데 이덕화 씨가 내가 조금 키가 조금 더 작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 구두를 좀 높은 구두를 스텝한테 얘기를 해서 구두를 가져오는 모습을 김혜수 씨가 봤대요. 그래서 이건 내가 후배로서 도리가 아니다. 선배가 구두를 신으시니까 나는 좀 낮은 굽의 그 구두를 빨리 들고 와야 되겠다라고 해서 여배우로서 사실은 비율에 되게 욕심이 날 수도 있잖아요. 저도 하이힐 포기 못 하거든요. 근데 이 힐을 포기하고 좀 더 낮은 구두를 신고 와서 선배의 키에 맞춰주는 이런 훈훈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네, 근데 앞서 그 이덕화 씨랑 진행할 때 사진 봤잖아요. 네. 근데 이렇게 봐도 촌스럽지 않고 그쵸.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그 진행자가 가발을 쓰는 좀 파격적인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93년이라는. 네. 아니 제가 93년도 사진을 봤더니 옆에 뭐 이경영 씨 계시는데 지금 굉장히 늙으셨고 뭐 다 그런데 혼자서 김혜수 씨는 지금까지 이번 청룡까지 변화가 없어요.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화려한 드레스 늘 조명을 받았죠. 근데 우리는 흔히 몸매가 너무 육감적이라 뭐 드레스에 노출이 심해서 이렇게 아니라 본인이 딱 명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드레스가 나한테 잘 어울려서 여러분들이 좋게 봐주신 것 같다 했고 처음에 갈 때는 뭔가 막 폼나게 제일 막 화려하게 막 치장하고 가서 그렇게 폼 잡고 싶은 마음도
솔직히 있었다.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고 나중에는 어머 저는 안 보고 너무 드레스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김혜수 씨 제가 이제 끝났으니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요 드레스만 본 것도 아니고 드레스도 보고 이 굉장히 따뜻한 후배와 모든 사람들을 격려하는 그 멘트, 진행하는 그 멘트도 보고 당신의 배우로서의 멋짐도 다 봤던 그런 영화상이었습니다. 네, 김혜수 씨 드레스 이렇게 쫙 보면요. 저런 드레스를 어떻게 구했지 싶은 드레스들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김혜수 씨가 본인의 SNS에 답을 내놓았는데요. 정말 청룡 여신 그냥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일찌감치 엄마를 입을 드레스를 각 브랜드마다 메일을 보내서 바잉 요청을 하고요.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드레스를 체크를 합니다. 거기에다가 공수된 드레스들 실물에 맞춰서 체크를 해서 선별을 하고요. 거기다가 피팅하고 거기에 드레스 체형에 맞춰서 수선까지 하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거기에 옷에 어울리는 주얼리, 슈트, 거기에 클러치, 슈즈 확보를 하고요. 그러고서 최종적으로 또 피팅을 한다고 합니다. 필요에 의하면 거기에다가 또 이 일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한다고 합니다. 네. 김혜수 씨는 또 뭐 먹는 것도 좋아한다는데 몸매 유지 저렇게 하는 거 보면 역시 대단하죠. 프로예요. 네. 네, 오늘 가발에 웃고 웃은 스타들이라는 주제로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침에 나오는데 진짜 제법 쌀쌀했어요. 이제는 정말 춥습니다. 네. 오늘도 날 굉장히 추우니까 감기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